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해설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사는 27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부동산학이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 지금 5번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30일에 올해치 해설했고, 30회도 해설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29회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해설은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풀이가 딱 끝나면 다른 과목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출문제 제가 이론 따로, 그 다음에 계산 따로,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에 웬만하면 부합되게 조금 문제를 배열을 좀 수정했으니까 요거 딱 하나 놓고 우리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하라고 표시한 거 있죠? 하라고 표시한 그 논점들을 강의 노트에서 자꾸 찾아보셔야 돼. 하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들. 그러면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이 되는 것이죠. 일단 29회는 이론 문제가 32개가 나왔는데 살짝 좀 요상꼬리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쉬운 건 너무 쉽고요. 어려운 건 너무 어렵고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문제는 토지의 특성을 묻는데 하죠. 토지의 특성을 물었으니까. 그리고 임장활동, 현장활동이 보이니까 당연히 장소를 뜻하는 장소의 개념이 포함된 부동성,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 나오면 외부 효과 이렇게 암기하죠. 그리고 지역화, 국지화, 지역 나오면 항상 부동성이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활동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뭐 용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런 게 보여요. 인근 지역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 그러면 용도 전환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자, 그리고 앞을 봤더니 택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 상호가이냐 소분류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택지 내부에서의 용도로의 전환이라고 안 되어 있고 택지 등이니까 택지, 농지, 임지 등 대분류 상호간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후보지라고 일단 기억은 잡아야죠. 그 니은은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 토지, 이 조성되기 이전 자연 상태 토지 그러면 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3번. 이런 것들 정말 처음 보는 거죠. 인봉에 관한 법령. 자, 그래서 얘는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을 한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첫 번째 임목이 뭡니까?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으면 즉 등기를 하게 되면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목의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으로 본다. 원래 나무는 부동산 중에 정착물로 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독립성을 조금 더 강화한 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이런 게 한 번씩 들어와요. 어떤 거냐? 한번 보세요. 임목은요, 정착물 편에도 있어요.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가치를 갖는 독립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은요, 준부동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준부동산에도 등기된 임목이. 그러니까 도대체 임목은 정착물이야, 준부동산이야, 또는 이 둘은 어떻게 연관돼야 돼?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학의 이론과 법은 살짝 달라요. 이 이론은 어떤 거냐 그러면, 준부동산은 원래 뭐예요? 동산이나 권리를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벌채된 임목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동산이죠. 쓰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산이나 권리가 일단 부동산으로 취급됩니까?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면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취급되면 대부분 정착물이겠죠. 준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정착물에 해당되고 그러면 정착물이라면 또 토지와 독립된 가치를 가진 정착물이냐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은 항상 동산과 권리 그중에서 동산이 대부분이에요. 동산과 권리가 부동산처럼 취급되고 만약에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정착물이죠. 그런데 수업 목적상 준부동산과 정착물을 연계해서 이해하면 머리가 터져요. 왜?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고 이론과 법은 다른 거니까. 준부동산과 정착물은 평면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제가 연결을 시켜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준부동산의 논점이면 준부동산으로 정착물의 논점이면 종속 독립을 구별하는 그런 정착물의 논점으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준부동산으로서 지금 법은 설명되고 있어요. 준부동산으로서. 그래서 1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게 준부동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목의 독립성을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 줄이면 토지의 처분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독립성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목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라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칩니다. 이거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임목이 어떤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벌채되더라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자, 임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건 법이 정한 지상권이잖아요. 임목은 일정한 경우에 법이 정한 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하죠. 건물처럼. 이것도 잘 나오는 문구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7조에 봤더니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지상권, 자, 또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있는데 그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자 이익을 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이익을 뭐라 해야 되나요? 침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봤으니까. 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할 수 있죠. 독립성. 그 임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근데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 포인트는 토지에 관련된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죠. 독립성.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칩니다. 맞았고. 자,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꼭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황당하죠. 자, 감정평가사 A는 자, 감정평가 대상 임야를 갔어요. 그랬더니 면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 산모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일정. 이 문제 보고 제가 쇼킹했어요. 아니,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전히 지금은 임목도 지금 전산 등기부가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는 다 전산 처리가 완료됐고, 자, 임야 관련된 것 중에 예전에 등기부에
이게 도량령이 뭔가 통일화되기 전에 기록된 것들은 면적이 이렇게 일정, 산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건 좀 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일정 산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시험지 보고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짜내야죠. 정단무보. 정말 한 30년 만에 꺼내본 것 같아요. 정단무보. 예전에 정단무보가 이렇게 정단무보 이렇게 암기한 이유가 1000단위, 100단위, 10단위, 1단위. 기본적으로 3자, 3000평, 300평. 근데 문제가 일단 일정 산무인가요? 일정 산무. 그러면 일정이니까 3000이고 산무니까 3, 3은 9, 90평. 그러니까 3090평이네. 3090평. 근데 제곱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3.305 얼마 뭘 곱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세요. 왜? 끝에 단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3090평에다가 곱하기 400 나누기 121 이렇게 하면 정답이 요놈이 나옵니다.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하나 보자고요. 자,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대한 설명인데 뒤쪽을 봤더니 세상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래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에요. 민법이죠, 민법, 판례에 따름.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1번에 요게 있는 거죠. 신축적인 건물. 이건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신축적인 건물 또는 건축적인 건물은 판례가 건물로 인정합니다. 건물로.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돼야죠. 건물이라는 부동산으로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개개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얘는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로 취급되죠. 이게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고 해야죠. 이것도 틀렸고. 3번은 토지에 정착된 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장은 독립정착물이 아니죠. 그냥 종속정착물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를 한 번씩 거래를 하고 등록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식인데 그렇죠. 나이가 지금 어린 우리 20대 수험생들은 요거 모를 수도 있죠. 하나 기억 좀 해두세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 같은 것도 등록원부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총 톤수 10톤 이상 이것도 정말 나올까 했는데 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부터 등기가 돼요. 우리 선박법에 의해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20톤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라고는 해놨습니다만 이거 확실히 자신감 있게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자, 부동산 시장 효율성. 간만에 부동산 학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은 효율적 시장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근데 주의 좀 해봐요. 약성.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이 과거의 정보를 과거의 추세라고 해놨어요. 뭐 과거의 추세도 하나의 정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정보가 시장의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시장 가치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가 시장 가치에 즉각 반영된다. 이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도 반영되는 건데 이게 시험을 내면 항상 현재라는 말이 없이 공표되는 즉시 이런 말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현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표되는 즉시 부동산의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옳은 지문.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죠.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옳은 지문. 그리고 4번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항상 서브 논점 있잖아요. 할당 효율성.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 등 불완전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7번. 제가 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이거 살짝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정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요거 정답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동산 학책에 기본적으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항상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자,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 뭐죠? 입찰지대 곡선.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입니다. 그럼 보시자고. 알론소 입찰 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항상 지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지대가 나오면 입찰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가능액, 이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최대 지불 가능액을 살짝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 우리 튜넨이라든지 알론소 보면 항상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여기가 튜넨으로 해보죠. 농지 튜넨으로 여기가 밀, 쌀, 보리, 이게 지대 곡선이며 여기까지는 누가 토지를 장악합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많은 밀이, 요 부분은 쌀이, 요 부분은 보리가 결국 지대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토지 이용의 토지 용도가 할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는 애만 살아남으니까 도시 전체 지대 곡선에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들을 이렇게 연결한 요게 지금 전체 도시의 또는 전체 지역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은 항상 네 가지 다핵이 만들어진 이유. 첫 번째, 동종 또는 유사 활동은 모이고요. 요거네요. 유사 활동이 직접. 이종 활동은 서로 흩어지고요. 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이 네 개가 다핵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버제스의 어떤 특징이 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어떤 생태학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그걸 어디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요놈이죠. 친입경쟁천이. 이 친입경쟁천이는 생태계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존의 생태계에 다른 이종의 생물이 들어오면 이런 걸 친입이라고 하고 침입된 이종은 기존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종과 서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논리를 이 도시 구조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친입경쟁천이는 반드시 주거 지역의 변화가 나오면 반드시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이 떠요.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분리 주택 여과 현상에서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주거지역의 변화를 친입경쟁천이. 이거 살짝 한번 볼까요? 우리 29회 때, 30회 때, 30회 때도 나온 듯해요. 자, 이게 주거분리예요. 이쪽이 저소득이고, 이쪽이 고소득이고. 자, 고소득이고, 항상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어디로? 자, 고소득층의 주택이 노후화돼서 비면 요리 이렇게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즉 고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런 현상을 마치 생태계에 이종이 침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거지역 변화. 그리고 이런 침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 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변화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천이라고 하고 친입과 천이 이런 표현 주거지역의 변화에 자주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이트 볼까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 공간의 성장, 분화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납니다.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1번 네가 뭔지 모르지만 정답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만 요건 어디서 들어본 듯해요. 마찰 비용.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그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마찰 비용이 뭡니까? 그러면 교통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기사님 오늘의 마찰 비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물어 자꾸 써봐야 된다 했죠. 교통비.
그러니까 지금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최소 교통비 이론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교통비가 교통에 드는 시간적 그다음에 비용적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뭔가 발전된다. 이런 논리가 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일본의 이 뒷문장은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냐 그러면 호이트입니다. 호이트. 자, 버제스는요. 버제스는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확대되잖아요. 근데 동심원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모든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뜻이고, 즉 도시에 장애물이 없는 평야지대를 가정한 거예요. 근데 호이트는 실증을 해봤더니 도시의 성장은 모든 방향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최소 마찰 비용, 이게 마찰 비용이 최소인 지점을 찾아서 도시가 자꾸 확대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도로겠죠. 도로를 따라서. 그래서 이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호이트의 어떤 버제스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입니다. 요 정도. 자, 가치와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일정 시점에 가격은 하나밖에 없지만 맞았고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자, 가격은 장기적 고려하에서 형성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통과.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의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건 확실하고요.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정답은 확실해요. 여기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가끔씩 질문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2번. 아니, 장기적인 배려라는 건 가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X예요. X. 자, 여기는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 아니라 가치든 부동산의 가격이든 다 미래의 예측이 반영되어 있는 건 공통점이죠. 굳이 가치냐 가격이냐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 지문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일본식 교과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2차생들이 항상 이렇게 암기해요. 교서, 장계. 지금도 암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치와 가격은 미국식의 어떤 이론이고요. 교서, 장계 보면 여기에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른 평면이니까 섞어서 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나 가격은 둘 다 장기적 배려, 미래가 예측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9번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하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자고요. 자, 체계적 위험은 회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충 관계는 비례 관계를 뜻하죠. 효율적 투자선은 효율적 전선이고, 진짜 쉽네요. 항상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지점, 접전에서 뭔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의 특성이고 이 개별 자산의 특성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고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한 놈 체계적 위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자, 5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항상 플러스 1이 보이면 1 플러스 1 동일 자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묶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서로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죠.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0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는 항상 수익의 원가를 비용의 원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정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지 치고 밑에다가 비용 적는 연습을 해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읽을 때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눌까. 비용부터 나오면 비용의 현가에 대한 비용의 현가에 대한 수익의 현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기는 뭐 말도 안 돼요. 순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비율. 순현가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현금 유입이 들어가야죠. 여기가 지출이니까 현금 유입, 현금 지출, 현재 가치의 비율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법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 내부 수익률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 건데 그 공식이 뭐니? 순현가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죠. 할인은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 할인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인율로 어떤 걸 씁니까? 그러면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써서 현재 가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너무 잘 나오는 논점이죠. 자, 11번 부동산 투자 회사 뭐 논점하죠. 정답만 체크하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틀렸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자, 강의하다 보면 가끔씩 요놈을 묻는 분이 있어요. 발기 설립. 제가 이런 거 알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발기 설립은 우리가 발기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려고 모인 최초의 발기 설립자들이 주식을 다 이렇게 주식을 다 취득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거 상관없이 뒤쪽이 중요하겠죠. 자, 12번. 이것도 하요. 완전히 경제학 문제인데 부동산학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일단 부동산학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정부가 시장 왜 개입합니까? 그럼 1번이 시장이 절단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들어요.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뭘 듭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독과점 등 불안정 경제. 요 네 가지를 시험에 잘 물어요. 공공재,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독과점. 또 하나가 위험 불확실성. 그런데 3번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주 부동산학에서 단골로 나오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13번. 요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번이 너무 명확해요. 일단 우리 올해 55세 이렇게 가입 연령이 개정됐어요. 예전에 60세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건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틀렸죠. 모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연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연금 지급 방식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연금 지급 방식. 자, 연금 지급 방식은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종신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거고, 또 하나는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 기간은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실질적으로 주택연금의 역사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단히 다양해졌어요. 진짜 다양해요. 그런데 여전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지급과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다. 요게 주된 방식이다. 요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요게 주된 방식입니다. 요 정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금 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요게 바로 확정 기간 방식이네요. 가능합니다. 자, 3번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자,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 자주 나옵니다. 정답하고 상관없지만.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뭔가 지급을 할 때 항상 제1 저당권자가 되어야만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줄여서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뭐 옳은 듯 합니다. 14. 부동산 조세. 자, 여기는 지금 누진세냐, 뭐 비례세냐, 요 놈이 일단 어려운 거죠. 그럼 요거 빼고 읽자고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중에 국세와 지방세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우리가 지방세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죠.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취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요거죠. 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는 국세죠. 상속증여는. 자, 증여세와 재산세, 요놈이 틀렸죠. 재산세는, 아이고, 여긴 보유를 물었네요. 예. 자, 재산세는 보유세가 맞는데, 이 증여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증여세는 대부분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취득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내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와 함께 상속세를 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를 떼내는 거예요. 이게 상속과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닌데 굳이 취득이냐 보유냐 처분의 세금이냐 그러면 얘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증여세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 증여세. 이 증여세는 국세죠. 상속 증여는 세금이 크죠. 그런 것들은 다 국세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요놈이 빠져야 아니네. 요놈이 빠져야죠. 국세니까. 자, 그리고 보자고요. 비례세냐 누진세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좀 누가 뭐 했다 할 때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조세 형평과 관련해서 배가 아플 때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재산세를 저 사람 재산이 10억이고 나는 똑같이 일했는데 재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뭔가 배가 아프잖아요. 똑같이 일했는데 또 봤더니 저 사람 재산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봤더니 내 아버지는 부모님은 뭐 물려준 게 없는데 저 아버님은 또는 할아버지가 빌딩 하나 물어줘. 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누진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취득. 누가 물건을 취득했다. 이게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놀부심보예요. 취득은 누구든지 물건이 필요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배가 아플 상황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뭔가를 취득했구나 이래야지. 재산은 배가 아프죠. 누가 재산이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재산이 많다. 그럼 뭔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누진세란 말이에요. 원칙이 누진세. 자, 누가 상속받았어요. 굉장히 배 아픕니다. 요건 누진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잖아요. 이 등록면허세는 누진세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 재산세 누진세고 상속, 증여 다 누진세요. 이 취득세를 누진세라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 요건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주제예요. 극상이에요, 극상.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이. 거기에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놈 우리 중개사 시험 세법에서는 가끔씩 묻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6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냐,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냐. 그럼 항상 요 네 가지 떠올라야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권 양도제도, 공안지세. 요건 31회 때 나온 거고, 이게 기본적인 거죠. 딱 봤더니 택지 소유 상한제 나왔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 정답 5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